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로 돈의 흐름을 반가름하는 시간이죠.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부동산 이슈인데요.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부동산이 계층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죠? 네, 오늘 얘기는 책 얘기입니다. 네. 호주 국립대 사회학부 교수들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면 네. 예를 들어 어떤 삼성전자든 SK든 뭐 어떤 회사에 한 10년 같이 근무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둘이 비슷하게 승진을 해서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같은 계층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죠. 그런데 네. 내면을 까봤더니 한 사람은 돈을 모아가지고 아직 집을 못 사고 그래서 수도권에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 있고 네. 한 사람은 어쨌든 집을 갖고 있고 그게 부모의 도움이 됐건 아니면 네. 자기의 어떤 모험이 됐건 간에 집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강남이 아니더라도 마포쯤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딱 그렇게 까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이 같은 계급일까요? 전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네. 이 마포에 적당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요새는 15억, 20억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무리 수도권의 전세가 비싸도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산, 부동산의 보유 여부가 결국은 계급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책에서 5가지 계급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임차인. 세 번째는 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 소유자. 네. 네 번째는 대출 없는 주택 소유자. 그리고 최상위 계층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이렇게 자산 보유 형태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임금소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됐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대출을 갚고 하는 이 과정이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주는 거는 결국 부모밖에 없더라. 네. 그래서 이게 엄마, 아빠, 은행이라고 엄마, 아빠, 은행.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네. 결국 이렇게 심화된 자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 내지는 물려받지 못한다면은 결국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겨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밀레니얼 세대를 두고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미래 불발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임금은 별로 많이 올라가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말하자면 계층을 결정짓는 그런 결과가 온 거죠. 사실 이렇게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이게 결국은 해소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거나 네.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하. 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돈을 가진 사람들, 자산가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결국 자본주의라는 그런 바탕에서 시작됐다는 걸 갖다가 체득을 하고 결국 베푸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에는 자본주의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뭐 자산 편중 현상 뭐 더욱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총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략 한 2017년에 41%쯤 됐습니다. 이게 네. 지금 현재는 43%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뭐 2%포인트 별로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자산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서 네.
증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엄마 아빠 은행의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의 대물림이라는 게 계속 고착화된다면은 그리고 사회의 이 이동 이 모빌리티가 결국 어떤 단절이 오게 된다면은 사회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사실은 자산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를 참 그러니까 불행하게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을 가지고 자산을 축적을 해서 자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못하는 첫 번째 세대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일본 얘기입니다만은 도시와 또 지방 두 곳에 이렇게 또 거주지를 두고 또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이것도 부동산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서 삼촌. 사서 삼촌이요? 4일은 서울에서, 네. 3일은 촌에서. 아, 네. 뭐 이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젠 그게 거의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돈 있는 사람들만 별장을 갖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네.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거의 빈집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뭐 지금 서울 집값에 비하면은 뭐 껌이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만은 아주 싼 가격으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1가구 2주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듀얼 라이프 그러니까 복수 거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복수 거점을 두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일본 사람들이 2018년에는 14%였는데 27%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네. 집 한 채 더 갖는다는 거는 돈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뭐 특권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뭐 네. 특권까지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복수 거점, 현재 복수 거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본의 리크루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연간 수입이 600만 엔. 600만 원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100만 원, 200만 원쯤 되겠죠. 네. 이하인 사람이 34.4%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600만 원이면 우리 계산으로 해도 6,100만 원.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 6,100만 원보다는 좀 더 그레이드로 봐서는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수 거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더군다나 연령대를 보더라도 그렇게 생활할 사람들은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좀 나이 든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42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나이대도 20살에서 60살까지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팬데믹도 아마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원격 근무가 좀 활성화되면 회사가 있는 서울이나 거점 도시에서는 짧게 지내고 지방에 촌에 가서 산다든지 하는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중앙정부도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한 달에 하루만 1회 이상 거주하는 게 확인이 되면 재산세를 갖다가 감면을 해준다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회 정도만 가서 살더라도 이 사람이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한 거구나 해가지고 재산세를 줄여준다고 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걸 내놓고 있는가 하면 빈집을 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자면 지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쨌든 간에 시골에서 일주일에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지내다가 보면은 결국 도쿄나 어디 오사카나 왔다 갔다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드는 신칸센 비용을 월 25,000엔 한도. 25,000엔이면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25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25,000엔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 같은 네. 경우에 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자기 고향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서울에 있는 집도 팔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